이번에는 세 문제가 두 장으로 나왔어요. 그 두 장도 다 채워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 분량이 많아졌다. 일단 그 부분이 좀 특이했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딱 시험지 받았을 때 뭐가 이렇게 많지? 그래서 긴장감이 확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전에 시험이랑 다르고, 그리고 이제 1번을 봤을 때는 전에 시험 문제랑 사실 거의 똑같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 문제가 그 NFT랑 그 다음에 히어로 무비에서 캐릭터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은 제시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고 내용도 사실은 생각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도 살짝 어렵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 600자씩 쓰는 거였으니까, 그것도 그 논설문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비하면 조금은 좀 더 수월한 문제긴 해요. 분량도 이제 400자고, 제시문이 이게 사실 제시문이에요. 여기 네모안의 상자,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서년. 근데 요 내용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뒤에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이 있다. 뒷장에 영어 있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1번 문제가 기존의 문제랑 유사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에서 한예종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방향이 가장 이렇게 많이 투영된 문제라서 또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문제가 나눠져 있으면 옆에 점수도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어떻게 분배했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번 보면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년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이제 두 가지 문장이 나왔죠. A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른 대안을 강구한다. 근데 A랑 B 중에 뭘 많이 고를 것 같아요? A? 낮춘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초급자는 아직 그 지금 설정한 나이에도 계속 문제 일으키는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소년범죄라는 게 너무 이제 계속 심각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근데 이게 이 문제를 냈을 당시엔 어땠을까요? 비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여기 써 있는 형사 미성년자 요 부분에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좀 여론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학폭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되게 많고, 그리고 간혹 보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 성인을 상대로 되게 폭력적인 범죄 저지르는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 소년 범죄라는 게 1년 사이에. 그래서 아마 작년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작년에 이제 시험 본 거죠. 시험이 작년 12월이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좀 이 미성년이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지금은 범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니까 지금 이 문제 내면 A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때는 B 고르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다니는 학생들 물어봤을 때. 그리고 이유들도 나름 다 좋았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윤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내가 이유를 찾기 그렇게 어렵잖아.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본인들이 청소년기를 지금 거치고 있고, 또 더 어린 나이대도 거쳐왔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황을 고려해서 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유들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A랑 B 중에 고르는 거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가 고른 이유를 이제 써야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 나온 게 촉법소년이 형벌을 받는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그럼 이거 낮추면 뭐 8세, 뭐 12세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낮춘다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이걸로 따지면 14살이 만이지만 만 14살이 만약에 이제 살인과 같은 너무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이 돼. 그래서 이제 교도소도 가고 이런 식의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근데 만 14살이 안 됐어. 아직 생일이 안 됐어. 근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중한 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김혜수가 나와가지고 소년법원 나오는 그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죠? 봤나요? 네, 봤어요.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드라마랑 연관된 문제였다고 느낀 학생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또 히어로 무비 나왔던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영상문화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또 그렇게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읽고 본인이 참고를 해서 이 나이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나이대 내 주변 환경은 어땠는가? 그 아이들이 또 나는 그런 범죄적인 상황에서 어떠고 했나,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A와 B를 고른 다음에 내가 사백자로 써야 되잖아요. 이 사백자 안에 논설문을 구성할 때 이유를 사백자면 3가지 넣기는 힘들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한 가지는 좀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 2가지 정도까지 생각해서 넣어야 한다. 근데 내가 겪어본 그 또래 문화를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 범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너무나 선량한 학생이지만, 내가 만약에 그때 뭐 내가 만 14살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충동적이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동기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이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에 마땅한 이제 다른 어떤 성인들과 같이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할지,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영화 속 캐릭터를 구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짚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부터가, A, B 선택부터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도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좀 구체적이면서 의미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2번 문제가 대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지식을 묻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대사가 그게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다. 그리고 대사의 중요성 및 기능에 대해 이제 서술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 지식이란 거를 교과서적으로 암기하면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전공하면서 영화를 배우게 될 때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암기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론 강의를 듣지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실습과 병행해서 자연스럽게 좀 지식도 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하고 또 특별히 영화 교과가 없다는 상황을 감안하고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물론 우리는 이제 필름아트 책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막 필름아트 책 달달 외우는 거 아니니까 약간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답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게 현명해요. 그러면 보면 대사가 극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은 과연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극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라마라고 했지만 약간 이게 연극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 이야기의 구성 요소. 어? 어떤 거? 지시문. 대사, 지문. 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시나리오의 형식으로 보면은 앞에 이제 씬번호 있고 제목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의 어떤 문서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화 이야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 만들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인물, 사건, 배경, 그죠? 그런 부분. 그럼 이런 부분에서 대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인물과 연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과 연관해서 대사는 어떤 표현적인 기능을 할까요? 인물과 연관해서. 심정, 감정, 추억. 그쵸? 네.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과 더불어서 대사를 통해서 인물이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은 감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표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물의 직업적인 부분, 또 인물의 어떤 지역, 그런 부분, 이런 것도 대사에 다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물의 개성이나 캐릭터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건과는 또 어떻게 연관될까요? 대사라는 게. 대사를 통해서 사건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대사를 통해서 사건의 주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라는 거를 영화가 영상화 시켜서 구현해서 이제 영상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쇼트 자체를 놓고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사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직접 제공하면서 그 사건을 그 어떤 다른 영상적인 정보 없이 설명해서 중요한 정보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고,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사를 통해 우리가 배경, 시대, 그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만 할 거고, 현대사회는 현대사회의 말을 할 거고, 지금의 언어를 할 거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권은 영어를 쓰고, 또 스페인어권은 스페인어를 쓰고, 또 이렇게 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는 거고, 또 일본은 일본말 쓰고,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대사를 통해서 그 배경에 대한 정보도 드러낼 수 있고, 또 이야기는 사실은 영화 이야기는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대사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은유할 수도 있고 직접 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어떤 영화 보면은 좀 물론 이제 캐릭터가 자기의 어떤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대사들도 있지만, 주제를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장을 계속 내비치기도 해요.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사는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삽입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대사는 누가 하지? 인물이 해. 그 인물이 자신의 어떤 그 표현을 한다. 거기서 끝이면 이걸 어떻게 막 삽입자로 늘렸어. 안 그래요? 그리고 충분하게 썼다고 보기도 힘들지.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쓸 게 없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내 글을 구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루는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것과 대사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하면은 내가 대사를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까지 넘어가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쓰면은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만 가지고 쓴다 하면 오히려 쓸 게 없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영화적인 정보들을 이 문제 속에서 좀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삽입자 분량 채울 수 있어요. 이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둘 다 삽입자였거든요. 삽입자도 여러분이 써봐서 알겠지만 긴 글은 아니지만 짧은 글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말 너무 단촐하게 쓰면은 한 이런 문제는 200자 쓰면 끝나요. 반도 못 채운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식으로 문제 안에서 답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한 다음에 넓게 좀 깊게 쓰면은 좋은 답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3번이 사실은 이제 영어 문제인데 보면 제시문이 이거를 제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면 거의 뭐 다 채웠어요. 지금 양이 많아 한마디로. 그래서 양만 보면은 빡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글이 스토리의 작가 로버트 맥기가 쓴 책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도 대화죠. 이번 문제는 약간 대사 이 부분이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이얼로그의 일부분인데 저자가 아래 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한글로 쓰면 돼.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도 한글로 쓰라고 할 거예요. 이거 영어로 쓰라고 하면은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랑 어떻겠어? 시험 보러 갔는데 영어로 답을 쓰래. 그러면 뭐라 쓰긴 하겠죠. 문장이 틀리든지 맞든지. 나중에 게시판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겠지. 이번에도 한글로 분명히 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자 정도 쓰는 거죠. 앞에 분량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글을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다운팅 뭐 이렇게 써있는 별표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거 다 처음 보는 단어 아니에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이런 뛰어난 학생도 있지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제 어때요? 리론 처음 봤죠? 그런 단어가 이렇게 4개나 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 돼 있어. 이 설명 읽어보면 설명은 쉬워요. 영어로 물론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거를 살펴보면은 좀 2가지 맥락으로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인물을 이제 만들고 그럴 때 내 주변 상황을 참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생생한 캐릭터 만들게 된다. 대사 역시 내가 그 인물이 되어 봐서 좀 구상을 할 때 좋은 대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그 캐릭터가 되는 그러한 어떤 창작 원리를 따라서 이제 대사를 구성할 때 좋은 대사를 쓸 수 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 읽으면 참
차차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고, 그래서 뭐 번역에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다. 근데 이런 내용 번역문이 나오고 이런 영문이 나오고 우리가 번역해서 답안을 쓸 때 좀 주의할 거는, 여기서 보면은 한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역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200자가 훨씬 넘겠죠. 한 문장 한 문장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내가 다시 설명하면 돼요. 내가 이해한 대로. 그러면 직역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정리한 정돈된 문장들이 나와야 되고 완성된 한 편의 글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이해를 할 때 나의 영화적인 지식을 좀 활용해서 추측해서 이해한다면 이 영어 제시문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 막 문법을 물어본다거나 단어를 빈칸해놓고 단어를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가 내진 않겠죠? 왜냐면 사실 이 영화과는 영어 시험 이렇게 자체 시험 안에서 보는 거 처음이지만 방영과랑 영상이론과, 영상원의 다른 과들은 문제 안에, 기출문제 안에 영어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단어 물어보고 문법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거기도 그 전공과 관련된 제시문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답 쓰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 조금 특이했던 점은 1차 시험에서 지금 영화 지식을 물어보는 대사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서술해라. 이런 영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것도 영화 전문 서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야기 창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뭐 카메라의 용어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영화과의 전문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영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영화과 시험에서 이제 영화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네, 이런 예체능계 학교 시험은 대체로 창작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초점이 맞춰져서 시험이 보는 게 계속 추세였는데, 이렇게 영화 지식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을 가기 전에도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진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 글을 쓴다는 부분은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제 면접까지 가면은 영화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내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지식이 있고 또 얼마나 이제 기본 소양이 있는지 교수들이 어느 정도 판단은 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게 시험에 들어오면서 중요해졌다. 여러분이 좀 그거 생각하면서 그 필름 아트체 꼼꼼히 계속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창의력 시험은 아니구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좀 2차 시험도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제 특별전형 문제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시험도 영화과 일반 전형 2차 시험도 이제 이야기 구성 똑같은 형식인데, 이제 특별 전형에서는 그 시험에서 논술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 영화과는 어쨌든 이 시험은 스토리텔링, 일반 전형 시험은 스토리텔링 자체만 물어봅니다. 근데 갈수록 이 2차 시험도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근데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2개 만들고 뭐 그런 식은 아니지. 만약에 이제 3시간 동안 2개 이야기를 만들라, 그건 좀 학생들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는 하나 만드는 거지만 그 이야기에 딸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고 속에서 이렇게 좀 창조되는 게 이야기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맥락 안에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특별전형은 2천자의 얘기를 쓰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600자에서 2천자. 근데 1000자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기승전결의 이야기 여러분이 계속 천자 아니면 그 이상 이야기 해보면서 만들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기승이 중요해지죠. 그죠? 정결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은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숫자가 이제 2000자 정도 되면 앞에 설정들을 쌓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사건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인과적으로 매치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서술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천자는 어때요? 그 기승정결에서 기승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적은 인물들의 그리고 분명한 사건 위주로 좀 단속적으로 가야 오히려 그 분량을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천자 쓰는 거랑 2000자 쓰는 거랑 또 다르죠. 어쨌든 여기는 보면 전제가 없죠. 그러니까 전제랑 조건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든 뭐 전제로 따로 빼놓든 다 그냥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면 되고, 조건으로 이제 나왔던 게 주제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어가 평등과 믿음이다. 근데 딱 이 평등, 믿음 봤을 때 이제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이 더 쉬워요? 평등? 수민학생. 근데 이거는 약간 원래 우리가 1차 보고 2차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좋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좀 얘기가 조금 모호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으면 하나만 해라. 평등을 고르든 믿음을 고르든. 근데 뭐 이거 딱 보자마자 골라도 되고, 아니면 좀 생각해 보면서 아 이거에 맞겠네, 아 이거에 맞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거네, 이러면서 바꿔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주제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무조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공간이 나왔어요. 주제를 줬고 공간을 줬는데 엘리베이터와 야구장. 이거는 뭐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엘리베이터. 여기 쓰면 엘리베이터. 이건 엘리베이터 진짜 많이. 이거 야구장은 사실 경험해본 적 있나요? 없죠. 여기는 있어요? 많아요? 아 그러면 저런 학생 또 야구장 고를 수도 있지. 야구장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학생들이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운 공간이고 너무 넓잖아. 그리고 거기는 딱 목적이 뚜렷한 곳이잖아요. 야구 보러 오는 거, 그죠? 물론 이제 야구 안 할 때 갈 수도 있겠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엘리베이터는 어느 건물에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되게 다양한 일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일상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공간을 많이 학생들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엘리베이터 야구장 약간 특이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2명 인물을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이야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워서 좀 알겠지만 인물의 관계망이 생기면 이 인물이 늘어날수록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서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쓰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3명 넘어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시험에서 이제 글 쓸 때 주요한 인물을 3명 이상 넘어가긴 힘들고, 보통 2명이나 3명. 그리고 나 혼자만의 얘기도 좀 어렵죠. 그게 사건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2명, 3명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인물에게서 중요한 부분은 A는 B를 아는데 B는 A를 모른다.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죠. 누가 주인공이다, 이런 주인공 어때야 된다,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은 주인공을 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더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이제 꼭 나는 무조건 B를 주인공으로 할래요. 뭐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A가 주인공인 게 보이긴 해요. 이 조건에서 보면. 그래서 다들 A를 주인공으로 해서 썼어요. 그리고 문제를 받고 나서 1번은 이런 조건으로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대충 이제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쓰지 말고 2, 3번도 읽어보고 쓰세요. 2번을 보면은 이거 세 질문 합해서 400자 쓰면 된대요. 그러면 한 질문당 어떤 나의 생각과 부연 설명을 더해서 한 100자, 130자, 그러니까 100자 좀 넘게 그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1에 선택한 주제어가 뭔가, 그럼 난 뭘 선택했고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 간략하게 쓰고, 그리고 주제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이야기로 풀기 위해서 이 주제어와 관련된 어떤 나만의 해석이 있다. 그 부분을 이제 2번에 쓰면 되고, 그리고 2-2의 해석을 어떻게 적용했냐, 이 이야기에 적용했냐. 그럼 우리가 그 해석된 그 주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접목시켜서 그것이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때 그 주제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걸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2-3이 조금 분량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사실은 다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주제요.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걸 사건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풀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수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자의 글을 쓰고 나눠. 그래서 2-1에 집어넣고 또 2-2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 넣고 또 2-3에 정리된 마지막 그 내용 넣고, 이렇게 이 조건에 맞춰서 쓴 다음에 분배한다. 네. 어떻게 보면 한 편의 글이 되게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답은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을 보면은 그 문제 1에 A와 B의 핵심 대사를 각각 한 문장씩 써라. 여기 3번에서 이제 대사 문제가 아예 나왔죠. 이제 2번엔 내가 써야 하는. 그리고 1차 시험 되돌려보면 대사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고, 또 대사에 관한 로버트 맥기의 글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좋은 대사를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주제와 연관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사 안에 좀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중요한 대사가 나와도 좋지만, 또 주제를 상징할 수 있거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대사가 나온다면 또 좋겠죠.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문제, 이 출제된 시험의 의도와 맞는 그런 대답을 내가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3번까지 딱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 내용은. 이거 여러분이 느끼기는 어때요? 특별전형 문제랑 지금 2차 시험 문제랑 어떻게 느껴져요? 뭐가 더 어렵게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특별전형 문제 까먹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여기 보면은 주인공 누구 찾고, B를 찾아가는 이유, 그 다음에 시대, 그리고 핵심적 사건, 신경 변화. 이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뭐 내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욕망과 맞춰져서 설계가 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 2차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좀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내면적인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평등, 믿음 이런 것도 내면적인 거긴 한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가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외적인 사건들로 표현하기에 수월한 그런 주제어가 주어져 있고, 또 공간도 뭔가 이렇게 사건을 만들 만한 게 분명하죠.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응원하거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디 숨어 있거나, 사람 군중들 속에 숨어 있거나, 그 넓은 공간에서 뭔가 벌어지거나, 엘리베이터 진짜 할 수 있는 거 없어. 둘이 마주친다. 그 한 사람 알고 한 사람 모르는데 마주친다. 마주쳐서 뭐 한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야. 네. 딱 써야 될 게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전개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지. 그래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 아닌데, 문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단순하다. 특별전형 외국어 우수자 문제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